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이 탱크를 팔지 못하게 하겠다. 2. FA 50,000대 생산 라인 가동. 자존심 높은 기술 명가 독일이 한국에 무릎 꿇고 애걸복걸해 국제적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부문에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독일은 천연가스를 무기화하고 있는 러시아로 인해 극심한 에너지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LNG 터미널 건설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독일은 한국의 돈 가방을 들고 찾아와 극렬히 SOS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이 독일을 도와줘야 하는 이유가 있냐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내 여론조차도 반으로 나뉘어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부정적인 얘기부터 시작하자면 독일은 과거 K9과 K2 전차에 들어가는 독일산 엔진을 금수 품목으로 지정해 한국 방산의 수출기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이중 용도라는 꼼수로 교묘하게 빠져나가 중국의 엔진을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과 중국이 선박업계 1위 자리를 두고 박 터지게 싸우고 있을 때 중국 선박을 대대적으로 구매해가며 중국 편을 들어주기도 했었죠. 이런 과거 사례를 생각해보면 독일은 철저히 자국 이득만을 두고 움직이는 나라이므로 한국이 도와줘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독일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입장은 과거 한국이 어려웠던 시절 독일이 한국에 막대한 차관을 빌려준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독일에서 받은 차관과 기술적인 도움으로 한국은 어려운 시기를 훌륭하게 극복해낼 수 있었고 지금의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즉, 과거의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한국이 두 팔 걷어붙이고 독일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인데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깊은 고심에 빠진 이 순간 한국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한국이 언제 독일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로 성장했냐면서 한국을 재평가하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감격한 탈원전 정책을 펼쳐오고 있던 독일은 러시아에서부터 시작된 에너지 대란에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 전반뿐만 아니라 독일 국민들에까지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졌는데요. 독일 내의 일반 가정들 역시 절반 이상이 러시아에서 수입하던 천연가스로 난방해 만약 러시아가 가스 밸브를 잠가버리게 되면 전 국민이 동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가스 가격 비교 포털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에 쌓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가스 비용이 과거 174만 원에서 534만 원에 육박할 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정도니 이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독일 시민들의 불만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보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담장 올겨울 월동 준비부터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독일에서는 근처 숲에서 나무를 구해 땔감으로 활용하거나 이제는 구시대의 유물로 치부되는 석탄이나 갈탄의 판매가 급증하며 과거로 회귀한 듯한 모습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기술 강국이면서 유럽이 재정위기를 겪을 당시 EU를 이끌며 유럽의 리더 역할을 했던 독일은 현재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으로 옛 명성을 잃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가 시작될 때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자국 내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러시아 의존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없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독일은 에너지를 무기로 삼은 푸틴의 위협 따위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금방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만만해했습니다. 러시아산 가스가 없더라도 독일은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며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서민 보호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충분한 대응 역량을 펼치겠다고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자국 내 해안 도시 3곳에 LNG 해상 터미널을 건설 중이던 독일 정부는 북부에 위치한 블루스 배에 LNG 터미널이 안정화되기만 하면
연간 약 80억엔을 공급할 수 있을 거라는 예측하였기 때문입니다. 독일 정부의 예측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예상처럼 블루스페텔의 LNG 터미널이 안정화되기만 한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아직 구축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라 당장 올겨울을 버틸 만한 에너지를, 더욱이 최근에는 7월 기업 환경 지수가 지난 2020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시한 경기 심리 위축을 나타냈고, IMF는 독일의 GDP가 5%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독일 정부는 다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독일 총리는 캐나다 총리와 만나 가스 운송 파이프라인 건설에 대한 음소를 했는데요. 여기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가스전에서 독일 연안 한국까지의 거리가 상당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너무 낮았기 때문입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독일 정부가 고심 끝에 생각해낸 카드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LNG 운반선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중국이 저가 공세를 퍼부으며 한국에 이은 LNG 선박 제조 국가로 떠오르기도 했지만 이는 허울뿐인 성적이며, 한국은 중국의 저가 공세를 압도하는 기술력으로 해양 분야에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만약 한국에서 LNG 운반선을 대량으로 들여올 수만 있다면 카타르를 포함한 생산국에서 LNG를 수입할 수 있고 자국 내 수급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자국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는 이때 그런 생각을 독일만 했을 리가 없습니다. 독일이 그간 자존심을 세우느라 고심하고 있을 때 실용과 실속을 생각한 다른 나라들은 앞다투어 한국에 찾아왔고, 그 결과 현재 한국은 향후 5년간의 생산독이 모두 차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의 글로벌 조선 해운 시황 분석업체인 클라크슨 리서치에 따르면 한국의 1에서 4월까지의 수주량은 세계 선박 발주량의 46%에 달했으며, 지난 7월을 기준으로 보면 무려 55%를 수주한 상태입니다. 이는 전 세계 수주량 1위를 달리는 수치인데요. 첫당 수주 단가도 1억 4,300달러에 달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때 저가 공세로 재미를 봤던 중국은 시장 점유율이 크게 낮아진 상황인데요. 확인되는 척당 수주 단가 역시 약 8,600만 달러밖에 되지 않아 한국과의 격차가 상당한 상태입니다. 중국에서 건조된 배는 수시로 멈추거나 고장이 나는 것으로 유명하고, 걸핏하면 납기일까지 밀려 국제사회에서 신뢰성을 잃어버린 상황인데요. 이러한 중국의 LNG 운반선을 맡겼다가 사고라도 발생하게 되면 이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독일 총리가 이 같은 상황을 모를 리 없고, 현재 당면한 에너지 대란을 해결할 방법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이를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까지 하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선뜻 독일을 위해 두 팔 걷어붙일 것으로 생각했던 한국에서 뜻밖의 자세를 취해 독일이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에 대한 국내 여론은 독일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측과 그럴 필요가 없다는 측으로 의견이 양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독일은 1990년까지 한국에 개발 원조를 해주었던 고마운 나라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60년대에는 한국의 기술과 기초자금을 지원해 주기도 했으며, 한국이 오늘날과 같은 선진국이 되기까지 무수히 많은 분야에서 모델링이 된 나라이기도 합니다. 독일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과거 독일의 지원이 없었다면 한국의 빠른 성장은 불가능하거나 미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어려웠던 시절 우리를 도와주었던 만큼 우리 역시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사자성어 중 각골난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을 때 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뼈에 사무친다는 뜻인데요. 한국인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 한국은 과거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참전용사들에게 마스크를 비롯한 각종 물품을 지원하기도 했고,
현재도 해외 참전용사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이 우리가 받은 도움을 어떻게 기억하고 대가품해 주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것인데요. 독일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 역시 이러한 한국 특유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와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독일이 자국에서 생산하는 MT-881 엔진을 금수 품목으로 지정하여 우리의 K9 생산이 큰 차질을 빚을 뻔한 이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주 곡사포인 K9에는 독일산 MT-881 엔진이 들어가는데 독일의 금수 조치로 수출길이 막힐 뻔했기 때문인데요. 정작 수출을 금했던 독일은 이중 용도라는 꼼수로 중국의 엔진을 수출하여 한국의 수출길을 방해하고 자신들만 이득을 봐 많은 이들이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그 심한 짓을 했던 적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LNG선을 애원하고 있지만 중국이 한창 저가 공세를 퍼부으며 한국과 글로벌 시장을 놓고 한창 경쟁하고 있던 시기에 중국에서 LNG 선박을 구매한 전력도 있습니다. 독일을 도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때의 일을 근거하며 만약 지원하더라도 철저히 한국의 이득을 따져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자국의 이득이 먼저이며 기업은 이윤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마땅하니 이해 득실을 분명히 따져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한편으로는 현재 한국의 LNG 선박을 애원하는 독일이 과거 한국을 도와주던 나라이며 그러한 도움이 한국을 지금과 같은 선진국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에 감개무량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 일부 국가 중에서는 한국의 영향력이 이 정도였냐며 한국을 재평가하는 국가들도 오죽순 솟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은 세계 12위 경제 강국이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K방사는 이미 2017-2021년까지 세계 8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의 수주 대박으로 세계 5위권 진입을 예상하기도 한데요. 만약 한국이 도움을 받는 것에만 의지하여 안주하였다면 오늘과 같은 역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현재 상황은 선택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항상 우호적이지만은 않았으며 독일 역시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였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텐데요. 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이 세계사 흐름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세계는 격동의 시대를 맞고 있는데요. 냉전 붕괴 후 불안정화라마 이어지던 평화 시대가 막을 내리고 진영 대결 시대가 다시 시작된 것으로 세계는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러시아, 중국 등 권위주의 진영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데요. 당장 중국이 외교적 거리두기에 나서면서 러시아가 기대한 중으로 연대는 어렵게 됐지만 미국과 유럽은 반러시아라는 기치 아래 빠르게 세력을 정비하고 있는데요. 아시아에선 미국, 일본, 호주가 중국을 겨냥한 포위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글로벌 정세 재편 과정에서 강대국 그룹에 진압할 기회를 맞았는데요. 중국을 겨냥한 인도, 태평양 전선에선 반도체라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강국으로 부상했으며 러시아를 향한 유럽 전선에선 최고 가성비를 앞세운 K방산 돌풍을 일으키며 민주주의 무기고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데요. 한국이 자유진영 우방들 앞에 선보인 무기체계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것이 바로 FA-50 전투기입니다. 국제 정세에서 대결 구도가 가시화할수록 한국산 전투기 FA-50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전투기라고 분석되고 있는데요. 유사한 안보 환경에서 이른바 대박을 거둔 전투기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미국 F-5였는데요. FA-50의 특성과 개발 후 여정은 냉전이 한창일 당시 F-5와 놀랍도록 닮았다는 평가가 이어졌는데요. 미국은 냉전 시절 동맹국의 공군력 현대화라는 글로벌 전략을 위해 F-5를 대량 보급했습니다.
그 덕에 F-5는 자유의 투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는데요. F-5는 노스럽이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제트기 모델 N-156에서 출발했습니다. N-156은 미 공군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사업을 수주해 D-38이라는 이름으로 대량 도입됐는데요. D-38을 기반으로 제작된 전투기가 바로 F-5였습니다. F-5는 베트남 전쟁 때 소량 납품된 것을 빼면 미 공군이 정식 전투 장비로 대량 채용한 적이 없는 기종인데요. 그런데도 미국이 주요 동맹과 우방국에 대량 수출한 이유는 사고 튼튼한 F-5가 전투기로서 기본기는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과 서독처럼 경제적 여유가 있는 나라는 고가의 대형 전투기 F-4 팬텀2를 구입해 사용했는데요. F-4는 대당 240만 달러 약 34억 3,700만 원이 넘는 비싼 전투기라 어지간한 부자 나라가 아니면 대량 구입이 어려웠는데요. 반면 F-5A는 F-4의 4분의 1 수준인 60만 달러에 살 수 있었습니다. F-5 스펙을 살펴보면 레이더는 없지만 초음속 비행 능력과 우수한 공중 기동성을 갖춘 데다 열추적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었는데요. 폭탄 탑재 능력도 준수해 지상군을 위한 공중 지원 임무에도 적합했는데요. 당시 공산권 주력 전투기인 MiG-19나 MiG-21과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역량이었습니다. F-5의 단순한 구조도 큰 장점이었는데요. 우선 생산과 정비에 모두 큰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구조는 전투 상황에서 전투기의 큰 미덕이기도 한데요. 긴급 출격 임무가 하달되면 복잡한 레이더나 기계 장치를 예열하는 과정 없이 곧바로 출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1980년대 대량 배치된 F-16 전투기는 이륙에 3에서 5분 이상 시간이 소요됐지만 F-5는 숙련된 팀의 경우 47초 만에 띄울 수 있었습니다. 정비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 시간도 적어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나라가 운영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미 공군의 제식 채용 기체가 아님에도 F-5 시리즈가 2600대 이상 팔린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인데요. 오늘날 한국 FA-50과 직면한 상황은 1960에서 1970년대 F-5와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당시 세계 전투기 시장에선 초음속 엔진, 레이더, 미사일 등 첨단 기술이 출현하며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정작 전장의 요구는 이런 최첨단 기술 발전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습니다. 야전에선 이른바 최고급 전투기는 물론 이를 보조할 싸고 단순한 마구 굴리기 쉬운 전투기를 요구했는데요. 반세기가 지난 지금 세계 방산 시장은 스텔스, 센서 융합, 적응형 사이클 엔진, 협동 교전 등 이름도 복잡한 첨단 기술이 적용된 5, 6세대 전투기 시대를 맞았는데요. 그런데도 여전히 전장에선 50년 전 F-5처럼 운용하기 쉬운 전투기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현재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기종은 FA-50뿐이었습니다.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으로 시작해 전투기로 진화한 FA-10 개발 역사는 F-5의 궤적과 비슷한데요. F-5의 기반 기체인 T-38은 부자 나라의 훈련기로 인식될 만큼 높은 성능을 가진 당대 최정상급 고등훈련기였습니다. 동급 훈련기 시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체로 평가되는데요. 이 때문에 T-50은 전술 입문기 모델인 TA-50이나 경공격기형 FA-50으로 발전하면서 F-5처럼 대박을 칠 수 있다는 전망이 꾸준히 나왔는데요. 정작 그간 한국 공군이 FA-50에 별다른 관심을 주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FA-50이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미 공군의 고등전술 훈련기 사업이 본격화된 그전까지 전투기로서 그저 그런 성능을 가진 모델로 평가받았지만 ATT 사업을 계기로 본격적인 성능 개량이 이뤄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는데요. FA-50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FA-50의 수출 상품성 제고를 위한 성능 개량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른바 블록 20 개량 계획이 알려지자 세계 여러 나라가 FA-50에 주목하기 시작했는데요. 미군 조종사들 또한 한국의 FA-50을 탐승 후
한국산 전투기는 정말 놀라운 성능을 가졌다는 실제 후기가 이어지면서 더욱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초 FA-50 블록 20 개량 계획은 KF-20란 개발 과정에서 완성한 한국형 능동형 이상배열 레이더 축소판을 탑재하고 전자장비, 무장 능력을 개설하는 게 핵심이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자 각국은 FA-50 블록 20 개량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이러한 요구에 한국과 미국이 내놓은 해답이 바로 FA-50에 미국산 AESA를 장착하는 것이었는데요. 미국 정부는 FA-50의 자국산 AESA 탑재와 중로 단거리 공대공 무장 통합을 승인했는데요. 레이더 기종은 노스럽 그러먼의 AN/APG-83 축소형 모델과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가 경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사일의 경우 AIM-120C7 암람이 유력하다고 밝혔는데요. FA-50은 이제 공대공의 공대지 능력 면에서 어느 경쟁 모델도 따라올 수 없는 4.5석대 경량 전투기로 거듭나게 됐는데요. 미국이 수출을 승단한 AN/APG-83은 F-16V 바이퍼에 탑재되는 레이더인데요. FA-50은 F-16보다 레이더 안테나 덮개가 작아서 레이더 모듈 수를 줄인 축소형이 탑재될 전망인데요. 그런데도 AN/APG-83은 현용 AESA 가운데 최정상급 성능을 갖기에 FA-50의 작전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아직 양산 실적이 없어 구체적 성능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함께 수출이 승인된 AIM-120C7 미사일의 사거리에 맞춰 100km 이상 거리에서 여러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FA-50은 이미 미국산 공대지 표적, 탐지 추적 조준 장비인 저격수 타깃팅 포드가 탑재돼 원거리 지상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 수출 모델엔 공중급 시스템이 더해져 작전 반경과 무장 탑재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미국산 AESA까지 갖춘 FA-50 블록 20은 F-16CD 블록 52급에 필적하는 강력한 경전투기가 될 가능성마저 있는데요. 미국이 민감한 군사기술이 담긴 자국산 레이더를 외국 전투기에 통합하는 것을 승인했는데요. 이는 FA-50을 제2의 프리덤 파이터고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얽힌다는 분석이 등장했습니다. 경제 사정이 넉넉지 못한 주요 우방국에 준수한 성능의 4.5석대라 전투기를 대량 공급하겠다는 움직임이었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폴란드 외에도 슬로바키아, 아일랜드가 FA-50을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등장했으며 기존의 F-35를 도입한 일부 국가도 저강도 임무에 투입할 연가형 4.5석대 전투기에 관심을 보인다며 FA-50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FA-50은 21세기 프리덤 파이터로 민주주의 무기고로서 대한민국 이상을 더욱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